3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이 역전세가 난 것 때문에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24년 가을이나 연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다. 부동산 시장이 22년부터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22년, 23년 오히려 PF 대출 더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느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향후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 요즘 이제 다시 집값이 좀 반등한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뜨는 게 또 이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2천만 원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우리 요 신문 보니까 이번에 많이 집을 산 사람들의 그 연령대를 보니까 30대라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또 이런 젊은 분들의 어떤 투자 혹은 투기를 좀 조장하는 거 아니냐 비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요즘 언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소수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을 보면 거래 자체가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고점 대비해서 너무 싸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고, 이거를 지금도 1,000만 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갭 가격이라고 해서 데이터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다 보이시죠? 지금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없이 산다는 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경남 김해시 부곡동에 이제 월산 마을 4단지 부영 같은 경우는 0원이에요. 즉 이제 갭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아예 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냥 내가 그냥 가져가. 네, 그렇죠. 전세 든 거 가지고 그냥 공짜로 줄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아예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개념이 맞나요? 집을 공짜로 줍니다. 세금만 내고. 아, 그대로 인수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은 집을 사서 집을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서 2억에 집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집을 내가 실거주가 아니면 이거를 월세를 주든 전세를 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2억에 샀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2억인 거예요. 그러면 2억에 매매로 사서 2억에 전세를 놓으니까 저는 이제 취득세 말고는 취득세랑 중개수수 말고는 드는 돈이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집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3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전국에서 7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7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그 갭 이게 좀 뭐죠? 전세가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좀 이게 좀 나야 있는 되는데 게 정상인데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아파트 단지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좀 오래됐어요. 올해는 됐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미 인프라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기만 좋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질 않으니까. 취득세만 내고 가져가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전세는 그대로 인수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역전세,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또 전세 가격 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되돌려 주려면 그렇게 되면 되돌려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예전 같으면은 경기가 좋거나 부동산 가격이 살았을 때는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달려들 텐데 지금은 못하는 게 역전세난의 고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 중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전세가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너무 거품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코로나 버블과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도 말도 못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뭐 7, 80%에서 100%까지 오른 데도 있어요, 전세 가격이. 자, 그러면 이 전세 대란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이것도 데이터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잠실에 이제 엘리트라고 해서 이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맞아요. 지금 잠실, 그러니까
강남 지역을 네. 몇몇 전문가분들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올 가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에 전세가 쏟아진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강남의 입주 물량. 입주 물량.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래요? 하고요. 일단 먼저 역전세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요거를 한번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잠실 리센치의 9평인 33평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한 8억 5천 정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의 이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세 가격이. 근데 이제 보시면 임대차 3법이 이때 통과됐거든요. 7월 말에. 이때 딱 통과되고 나서 10억부터 해가지고 얘가 거의 한 15억까지 한 5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이 10억 이상의 가격이 이제 22년 9월 달까지도 12억이잖아요. 12억 5천. 그쵸? 22년 9월 달까지도 지금 전세 시세가 보면 12억 5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호가를 보면 전세 호가를 보면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죠? 8억입니다. 8억이고 평균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리센치 지금 30평 지금 전세 가격이 최저가 8억이고 평균 10억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22년 9월 달까지도 22년 9월 달까지도 12억 13억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2, 3억 나는 거잖아요. 많게는 4억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 9월 달부터 2년 뒤면 얼마죠? 24년 9월이죠. 그렇죠, 내년. 그렇죠. 그러면 내년 한 가을까지도 만약에 지금의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면 집주인들은 돈을 줘야 되네.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건 오를 거야라고 확신하는 사람 혹은 뭐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되는 분들은 지금 막 엄청 속이 타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분들이 마음고생을 좀 이 역전세가 난 것 때문에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24년 가을이나 연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다. 계속 이제 전세 갱신이 계속 지금부터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3년 3월이니까 21년 3월에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21년 3월에 보면 얼마냐면 21년 3월 달에 13억 6천이었습니다. 13억 6천. 근데 지금 전세가 최저가가 8억이고 평균 10억이에요. 그러면 한 3억 돈, 4억 돈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런 일들이 24년 가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게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매물 압박, 싸게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러한 거, 그게 가격 하락을 시키는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이제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이러한 역전세난을 더 부추기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신규 공급들이 나오면서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게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주 물량 데이터를 또 가늠을 하면서 앞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질 거냐, 좀 괜찮아질 거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한 건 우리가 감적으로 그런 거고 데이터로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어떻죠? 좀 줄어들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년까지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이제 미확정 물량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착공 분양이나 뭐 이주 및 철거, 관리 처분인가 이런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들이 또 입주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조금 25년이나 26년에는 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좀 여지가 좀 있고요. 자, 먼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강남권에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된다.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서초 강남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 강남의 입주 물량만 보면 어떻죠? 23년과 24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엄청난 입주 폭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 채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오나요? 아, 예, 수치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게 4천 세대고 3천 세대, 4천 한 8천 만 세대가 좀 안 됩니다. 한 8천 세대 정도 되고요. 24년에는 한 7,700세대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입주 폭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주로 입주 물량이 강남 같은 데 집중되어 있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반포랑 방배동, 그 다음에 개포동, 요 이외의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색깔이 초록색이죠. 네. 그래서 초록색이면 입주 물량이 없는 거고 빨간색이면 입주 물량이 많은 건데 개포동, 강남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개포동과 또 방배, 반포동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입주 폭탄 때문에 우려를 할 정도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사실 우리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은행들의 파산 문제, 이런 위기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금리가 자꾸 오르고 이런 게 더 심해지게 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뇌관으로 또 보는 게 부동산 PF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들. 네.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은 이런 공공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뉴스 기사들로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PF 지금 연체 때문에 상당히 계속 조금씩 지금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22년부터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22년, 23년 오히려 PF 대출 더 많이 했어요. 그래요? 생활금고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체율이 9%를 넘어섰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생활금고 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상당히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꽤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네. 그 가끔 뭐 새마을금고가 좀 위험하다. 네. 뭐 이런 뭐 뉴스들이 요즘 최근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유동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PF 연쇄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대주단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근데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만 해도 115조 정도 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네. 근데 우리가 이거 맨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증권사라든가 네. 그 저축은행, 저축은행 네. 이런 쪽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는 건가요?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 그 뉴스에 의하면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지금 여전사가 이제 432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이제 25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 보험회사가 한 205조 정도 되고, 그다음 증권사가 이제 16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은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상당하네요. 네, 상당한 규모고. 그럼 비은행권 뭐 요즘 나온 115조까지 하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은행권 부동산 PF 익스포저 요 규모가 이제 한 115조 정도 지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네. 이게 만약에 심리가 불안해지면은 이번에 SVB도 맞습니다.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럼요. 돈 빼지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조금 괜찮은데 당장은 이제 미국이 어찌됐건 이제 금리를 얼마 전에 또 0.25 올렸고 앞으로도 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고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아예 또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 PF의 문제를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보는 게 저희가 향후 올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이유가 만약에 되겠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뭐 단순히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또 악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고 뭔가 이제 그래도 이제 경기라는 건 또 순환이 되는 거니까 네. 다시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네.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 네. 이거를 언제로 보세요? 저는 이 시점이 이제 빠르면 한 내년 한 중후반 아니면 좀 늦어도 한 2025년 정도에는 저는 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예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올해가 조금 이제 위험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사실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뭐 미국 정부부터 포함을 해서 한국 정부까지 어떻게든 다시 또 경기를 부양하려고 저는 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자산 시장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싸진다라는 거. 지금도 이제 뭐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비싸지도 않고 근데 요런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가격이 또 한번 레벨 다운을 하게 된다라면은 꽤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좀 저는 이제 한 허리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또 한번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무릎 이하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2020년, 21년에 현금화를 해놓으셨던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다시 이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좀 이렇게 담그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한 24년 뭐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마 그 즈음이 뭔가 이런 상승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상승의 변곡점, 네. 이거 어떤 시그널을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아마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될 거고요. 양도세 면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또 늘게 될 겁니다. 거래량이 느는데 근데 보니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즉 소득이나 주택 구매력 지수나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죠. 저평가 영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는 확실하게 저는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족이 저는 됐다라고 보고 판단합니다. 네. 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024년 5년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좀 정말 좋은 가격에 네. 집이 없는 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어디에 살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왜냐면 뭐 제일 이론적으로 맞는 거는 내 그 환경, 그 활동 반경에 가장 편리한 곳을 사야 되겠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 많이 떨어진 서울 지역 혹은 어디에 살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이제 비수도권이 좀 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지방이 오히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거 이제 가장 큰 근거는 이 전세 대비 이제 저평가라는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어디가 이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경북, 경남, 울산, 충북, 충남 이제 이런 지방 지역들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고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이런 지역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고평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런 저평가된 이런 지역들 중에서 향후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북, 경남, 울산, 충북 그다음에 충남까지 요 5개 지역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경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북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가 많이 늘어나느냐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최근 1년만 보겠습니다. 일자리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세종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 충남, 충북, 경기, 제주, 대전. 그러면 이제 충남하고 충북은 아까 거기에서도 5등 안에 들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일자리 증감률이 지금 꽤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겹치고 또 이 중에서 향후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충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충북에 한번 공급 물량을 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충북의 공급 물량이거든요. 자, 충북의 공급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 10년에 이제 입주 물량인데 충북이 이제 올해 이제 한 12,000세대 정도 있고 내년이 한 7,000세대. 25년에 한 13,000세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뭐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 사용 거친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상태로도 저평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느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 충북의 이제 청주 대도시 이제 대장이 이제 청주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뭔가 여건만 형성이 된다라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이런 매매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세종이 나와서 네.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네. 그 신문기사 나온 걸 보니까 지난해 하락률 1위였는데 지금 네. 그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 됐다. 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바닥을 다졌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이것도 일단은 데스켓 바운스로 봐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세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가장 먼저 하락한 데가 세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2020년, 21년 초까지도 막 엄청난 초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하락이 좀 빨리 왔었는데, 자, 지금 요게 이제 전국의 수급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이 지금 매수세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예.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가 어디죠? 세종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종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매도세가 줄었죠. 요게 파란색이 매도세거든요. 매도세 줄고 빨간 게 매수세거든요. 매수세 들어왔죠. 매도세가 줄고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래서 전국에 지금 사자세가 가장 많아요. 하지만 그 사자세가 아직은 강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진짜 이제 대세 바닥 찍고 상승이 온다라면은 그 중에서, 손에 이제 꼽을 만한 상승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세종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은 세종이 대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든 게,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전세 수급인데, 전세 수급이 여전히 지금 100보다 안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아직은 뒤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세종의 전세 수급이 100보다 더 높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120, 130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그때는 세종이 진짜 바닥에 왔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아마도 세종은 한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초중반 어느 즈음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반등의 시점, 다른 데 일반적인 곳들의 시점보다 한 몇 개월 빠를 수 있다. 네, 세종이 반등이 좀 빠르게, 세종이랑 충북 이런 지역이 조금 반등이 좀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위기와 관련된 그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그렇죠. 폭도 그렇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 네.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죠. 눈으로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구나. 네. 좀 더 뭐라 그럴까 선명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매수, 매도 혹은 또 투자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